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쌤과 함께하는 뻔뻔한 역사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조선에서 최초로 문호 개방을 했던 조일수호 조교 이른바 강화도 조약과 미국과 기타 여러 서양 국가들과 문호를 개방한 개항 파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개화 정책, 개항을 하면서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생긴 반발과 그로 인한 그 뒤에 생기는 이모군란, 즉 이모년 1882년에 생긴 군인들의 반란, 그리고 최초의 위로부터의 개혁, 갑신정변 84년에 생긴 갑신정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개화사상의 확산과 개화정책의 추진이라고 선생님 제목을 잡았는데, 개화사상이 확산이 됩니다. 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대로 조일수호 조교, 강화도 조약을 하면서 문호 개방을 했기 때문에 이런 통상 계엄자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게 됐고, 그러면서 그들의 이 내용을 수용하면서 개화 정책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는데요. 여기 보이죠? 서양과의 통상 조약이라고 돼 있고, 통상 계엄론자, 이른바 북학론의 영향을 받은 1.5세대 그들에게서 배움을 받은 세대들이 이제 또 다른 세대, 개화파, 김홍집, 김옥균, 방경효 등의 이런 사람들의 동도서기론이라는 내용을 표방하게 되는데, 동도서기론이란 뭐냐? 즉 한마디로 사고는 동양적인 걸 가지고 있대. 즉 팔다리만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이자라는 내용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개화파가 분열되는 상황을 좀 이따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1880년대 초부터 민씨 정권, 고종이 친정을 한다고 했지만 고종의 친정은 그 뒤에 민씨 정권이 옆에서 세도 정권으로 새롭게 또 대두가 되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교종의 교서, 즉 왕의 명령으로 이제 우리 조선도 개화 정책을 확실히 한다라는 거를 잡아냈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개화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만든 특수한 기구가 있어요. 그게 바로 통리기무 아문이라는 기구예요. 이 통리기무 아문이라는 기구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개화 정책의 개화 정책의 개화 정책의 핵심 기구예요. 개화 정책의 핵심 기구로서 그 아래 12개 부서를 설치하고 개화 정책을 전담하는 기구로서 활용하게 되는데, 자, 여기 앞에 볼까요? 관제 개편이라고 해서 선생님 보이죠? 원래는 우리 흥선대원군이 의정부와 삼군부로 다시 군정을 나눠놨잖아. 그래서 의정부와 따로 원래 조선의 초창기 정치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지금 선생님 방금 말한 요 통리기무화문을 만들었고, 그 아래 더 하위 개념으로 12가지 부서를 만들면서 개화 정책을 핵심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조금 더 자세히 도표를 보면요. 자, 여기 보이죠? 통리기무화문을 설치했고, 고종 7년 1880년대, 즉 신물의 수용과 부국강병을 효과적으로 설치하기 위한 행정기구로서 개화 정책을 전담하기 위한 기구였다. 그리고 그 밑에 12가지 부서를 이렇게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정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그리고 그 밑에 6조, 2조, 호조, 예조, 병조, 공조, 이렇게 6가지 부서를 만들어 놨다면, 이제 개화 정책을 전담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통리기무화문을 그 아래 조금 더 개화 정책을 담당할 12가지 부서를 만들어냈고, 우리가 앞으로 다음 시간에 배울 이모군란 이후에 이 통리기무화문은 개편하게 돼요. 어떻게 개편을 하게 되냐면은 통리궁국사무아문이라고 해서 내무, 이른바 내정을 전담하는 기구로서 통리궁국사무아문, 그리고 외정, 바깥의 일을 전담하는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이렇게 통리기무아문이 통리궁국사무아문과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된다라는 거를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근대 기구를 설치한다고 그랬죠. 뭔가 우리도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라고 하면서 기기창, 이른바 근대식 무기를 제조하는 방문국, 이른바 근대식 인쇄 업무인데 신문을 만드는 그런 기구였고요. 전환국, 이른바 근대식 화폐 발행, 우리도 지금 조폐공사라고 하죠. 그거의 전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우정총국, 즉 기본 우편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기구가 우정총국이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군제 개편을 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 오군영, 조선 후기 오군영 배웠죠? 훈련도감, 어영청, 총류청, 수어청, 금이영, 이 5개의 구식 군대를 이영으로 통합을 해요. 무이영과 장어영이라는 2개의 군대로 통합을 하고, 이제 우리도 뭔가 핵심적인 총을 쏘는 부대, 신식 군대라고 해서
별기군을 만들게 됩니다. 별기군, 바로 무의영 내 지원자, 즉 요 이영 안에서 조금 더 신체가 좋고 특출난 사람들을 별기군으로 특별하게 뽑았는데, 자 여기 옆에 군제개편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또 만들어 놨죠. 이영이 있고 무의영과 자영이 있는데, 이 무의영에서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별기군을 뽑았다.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됩니다. 고려 때 만들었던 별무반이랑 별기군 다른 거예요. 고려 때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으로 구성된 고려의 윤관이 만드는 특수부대가 별무반이라면, 조선 후기에 개항기 때 만들었던 신식군대가 별기군이었다. 결국에 여러분이 또 알아둬야 되는 게, 이 별기군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모군란이 발생하는데도 영향을 줬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신식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사절단도 파견하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 사절단 파견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신식 문물을 받아들여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를 표시한 다음에 파견한 목적에 대해서 쓰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근대화 추진에 필요한 기술과 정보 수집 목적으로 각각의 사절단을 파견하게 돼요. 그래서 먼저 청나라에 사절단을 파견할 때 쓰는 명칭은 뭐라 부르느냐? 바로 영선사예요. 영선사. 우리가 정근대사 파트 할 때 사신단의 명칭 배웠었죠. 고려와 송나라의 사신단의 이름은 국신사, 신뢰를 기반으로 나라의 사절단을 파견한다. 그리고 조선에서 명나라로 사절단을 보내는 명칭은 조천사, 하늘의 왕조인 명나라에 사절을 보낸다. 그리고 병자호란 이후 여진족이 세운 청나라에서도 조천사의 명칭을 쓰라고 요구했지만, 조선에서 끝까지 자존심, 정신승리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연행사, 당시 청나라의 수도가 영경이었기 때문에 청나라의 수도 영경에 사절단을 보낸다라고 해서 연행사, 그리고 조선과 일본에 보냈던 통신사, 이렇게 있었다면 이제 개항기에서는 명칭이 바뀐다. 그래서 조선에서 청나라로 보낼 때 영선사, 그리고 일본으로 보낼 때 통신사란 명칭은 일본에서 거부를 해요. 야, 이제 너네 우리랑 갑을 관계가 아니고 대등한데 왜 통신사라고 부르냐? 이제 그렇게 쓰지 말고 수신사라고 불러라고 해서 처음에 보낼 때는 수신사, 뭔가 빼어난 거를 받아들이러 간다라는 명칭으로 보내다가, 이제 우리도 뭔가 기분이 좀 상하잖아. 그래서 명칭을 뭘로 바꾸느냐? 조사시찰단, 즉 너네 나라의 선진 문물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하러 간다라는 건데, 자 1차는 이 수신사에 대해서도 1차는 김기수란 사람이 갔고 2차는 김홍집이 갔다 오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바로 조선 책략을 이때 들고 와요. 조선 책략, 이른바 중국인 황중센이 만들었던 연미국, 친중국, 결일본, 즉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연결돼야 되고, 중국과 친해져야 되고 미국과 연결돼야 되며 일본과 결속을 해서 러시아를 막아내야 된다라는 그 내용이 적힌 조선 책략이 들고 오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80년에, 즉 미국과 처음으로 그 수교를 맺게 되죠. 82년에. 자, 그리고 미국에 보낸 82년에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하고 그 뒤에 미국의 사절단을 파견하는 명칭이 바로 보빙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선사, 수신사, 조사시찰단, 보빙사, 밑에 지도가 나와 있죠. 자, 영선사라고 해서 이건 청나라의 선진 기술을 배워오는 거. 그리고 수신사, 1차적으로 일본에 보내는 명칭이었으나 이 수신사는 일본에서 요구한 명칭이었고 우리 나름대로 바꾼 게 조사시찰단이었다. 자, 그래서 일본에 파견한 명칭이 두 개였고, 그리고 보빙사, 미국에 보낸 사절단의 명칭이 보빙사였다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선생님이 말한 대로 수신사, 조사시찰단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자, 요것도 알아둬야 돼요. 요즘에 한능검이나 수능에서도 한 번쯤 사료로 나타나게 되는데, 81년에 조사시찰단을 가게 되면서 문견사건, 이른바 보고서예요. 즉 왕한테 출장 갔으니까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일본의 선진문물은 어떻다 저떻다, 요런 것들의 내용을 정리한 내용이 문견사건으로서 요걸 고종에게 제출해요. 그러면서 고종이 우리나라 조선의 개화의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 척도로서 기준으로 활용. 즉 일본은 이렇게 됐다는데 우리도 이걸 벤치마킹해서 뭔가 배워봅시다 라는 그런 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개화의 정책을 방향하는, 그런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것으로 활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방금 말했던 영선사, 수신사, 조사시절 일단 보빙사를 갔다 오고 나서 요 계야파에서 분열이 일어나요. 자, 어떻게 분열이 일어나냐면 요렇게 온건계야파라고 해서 4대 당과 급진계야파라고 해서 개화당 요렇게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즉 개화를 하는 건 마찬가지지만 속도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인물, 온건계야파의 중심인물은 바로 김홍집이라고 할 수가 있고, 급진계야파의 리더는 바로 김옥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서재필이라는 이름도 나오죠. 우리가 나중에 배울 독립협회를 이끌었던 창립했던 멤버. 자, 그래서 이들의 개혁 모델은 각각 나라와 버전도 다르는데, 요 온건개혁파는 양무운동이라고 해서 중국의 청나라에서 실시했던 양무운동을 중요시했어요. 그에 반면 급진개혁파는 일본에서 실시했던 메이지 유신, 요 급진개혁파에서 추구했던 모델이었고, 지향점, 뭔가 목표를 선택한 지향점도 어떻게 다르냐? 유교 질서는 그대로 수호를 해야 된다. 단 서양의 과학기술만 받아야 된다라는 이른바 동도서기론, 즉 쉽게 말하면 소프트웨어는 그대로 옛날 버전을 갖고 있지만 팔다리만, 위에 껍데기만 좋은 걸로 바꾸자라는 얘기야. 더 쉽게 속되게 말하면, 여러분 아이폰 좋아하죠? 근데 껍데기만 아이폰이고 알맹이는 샤오밍, 화웨이라니까? 이러면은 이게 별로 쓸모가 없는, 그래도 뭔가 개혁을 하고자 하는 요런 관점이었다면,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수용했던 급진계파들은 뭐냐? 서양의 사상과 제도까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즉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바꾸자 이거야. 즉 소프트웨어도 바꾸고 하드웨어도 바꾸고, 그래서 이른바 문명 개화론, 즉 아예 싹 다 바꾸자라는 내용을 추구했다. 그리고 이들은 청과의 관계를 어떻게 바꾸느냐? 왜? 청과는 우리나라의 종주국, 즉 상국으로서 우호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입장인 반면, 급진계파는 청나라가 언제부터 우리를 간섭하느냐, 이거 내정 간섭이다, 청나라도 무너지고 있는데 쟤네들의 영향 아래 있어봤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 우리 뭔가 새롭게 해보자 라는 입장이 이 급진계파의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도표를 자세히 보면 요렇게 나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선생님이 다 도표를 만들어냈죠. 온건계합파, 급진계합파 있고, 아까 주요 인물 말했죠. 그리고 양무운동, 메이지 유신, 그리고 요렇게 동도서기론, 문명개화론, 그리고 우호관계 유지, 간섭 배제. 그러면서 요렇게 나뉜다라는 거예요. 북학파, 중사학파 1세대, 통상개화론자 1.5세대, 그리고 그들의 뒤를 이은 개화파가 2세대인데, 요 2세대에서 온건개화와 급진개화로 분열되게 되었다라는 것까지 이렇게 도표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서, 자, 이제 급진개화의 제목을 다시 한번 볼게요. 급진개화 정책 추진까지 우리가 지금 배웠죠. 즉 사신단 파견과, 다시 한번 써볼게요. 개화정책기구 전담, 개화기구 신설, 그리고 사신단 파견, 요렇게가 개화정책의 추진이었다면, 반발이 바로 뭐냐? 위정척사 운동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위정척사 운동이라는 게 뭐냐? 개념은 정, 성리학 질서를 지키고, 사, 외세의 침략과 서양의 문물, 요런 거를 받아들이지 말고 배격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타적 사상 체계를 내포해서 성리학 사상만이 최고고 나머지 사상은 다 쓰레기다라고 불리는 그런 입장이 바로 위정척사에 관한 내용이었다. 그리고 서양과의 통교를 반대하고 전통체제 고수, 즉 성리학적 질서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위정척사 운동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은 사를 선생님이 각각 이렇게 비교해놨는데, 정학, 성리학이 올바른 거예요. 그리고 유교 문화가 올바른 거고, 중화문명, 즉 중국의 전통 질서를 인정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그리고 조선의 전통 질서, 즉 성리학적 신분제, 양반, 중인, 평민, 천민, 요 신분제를 유지하는 게 올바른 세계관을 말하는 거라면, 사악할 사악하다 그러죠. 나쁜 거는 뭐냐? 천주교야. 천주교, 신분평등하다고 그래서 다 엉망이냐. 그리고 서양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도 나쁜 거야. 그리고 야만, 오랑캐, 즉 외부, 즉 우리 말로 약간 비속어로 쓰면 코쟁이, 서양인들의 이런 걸 받아들이는 게 야만이다. 그래서 서양과 일본의 침략 세력은 다 나쁜 거야 라고 정리한 게, 이분법적, 흑백 논리적으로 정리한 게 위정척사 운동이다. 그래서 그 전개 과정을 보면 이렇게 네 단계로 나뉘게 되는데요. 1860년대에는 통상 반대, 왜? 우리나라에 자꾸 이양선이 오면서 찝적대잖아. 그래서 서양과의 세력 아예 교류하면 안 된다. 근데 1870년대 개항하자고 일본 애들이 운요 사건 일으키면서 찝적댔죠. 그래서 결국 개항을 해. 1876년 우리나라 최초의 개항, 조일수호조교, 이른바 강화도조야. 그리고 이제 개항을 했더니 1880년대 개화 정책 하자 그래. 우리가 방금 배웠던 통리기무하문.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이모군란을 거치면서 통리교섭 통상사무하문, 통리궁국사무하문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것처럼 개화정책을 반대. 그리고 1890년대 오면 이제 완전히 우리나라를 일본이 점점 먹으려고 하니까 항일 의병운동, 즉 일본에 저항하는 의병운동이 일어나는, 이렇게 18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그 시기를 알아둬야 된다. 그래서 1860년대를 보면 병인양요 시기에 터지게 되는데요. 이항로, 기정진 같은 성리학적 유생들이 주도를 합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지지하는 동시에 무슨 운동을 벌이느냐? 통상반대 운동. 즉 우리나라는 저 외국 놈들과 거래를 할 필요가 없다. 기존의 중국과 일본의 거래만 하면 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자, 그런데 1860년대 통상반대 운동 이후에 개항 운동으로 벌이게 된다. 개항반대 운동이 일어난다 그랬죠. 바로 강화도 조약 체결 시기예요. 최익현이라는 흥선대원군을 날려버린 사람이 주도를 하면서 이른바 개항반대 운동, 개항반대 운동, 이른바 외항일체론이라는 걸 만들어내요. 즉 아까 여기 보이죠? 서양과 일본의 침략 세력이 사악한 나쁜 놈들이라고. 그것처럼 일본 놈들이나 서양 놈들이나 똑같다. 쟤네 생긴 것만 우리 같은 아시아 국가의 동양인이지 하는 행동은 완전 서양이다. 그러므로 쟤네랑도 친하게 지내지 말아야 된다. 라고 주장을 했던 게 1870년대. 자, 그리고 이제 개항도하고 개화 정책을 받아들이니까 1880년대 조선 책략 유포 시기에 나타나게 되는데, 조선 책략 중요한 책이라 그랬습니다. 황준원이라는 중국인이 만든 것으로 친중국, 연미국, 결일본,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선 중국과 일본과 미국과 손잡고 견제해야 된다라는 내용인데, 이걸 통해서 개화 정책을 했다 그랬죠. 통리기무화문을 만들면서. 그리고 실시했던 게 바로 개화 정책 반대, 즉 통리기무아문이나 요런 거, 별기군 이런 거 다 없애고 원래 우리나라의 시스템, 즉 위에 보이는 것처럼 의정부와 육조 그리고 오군형 체제로 운영해야 된다라는 게 성리학자들의 주장이었어요. 자, 하지만 역시 이것도 안 되자 이제 1890년대, 즉 항일 의병운동, 즉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제 점점 침략해오고 식민지로 만들려고 하자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 건데, 그 전에 이 1880년대에서 하나 빼먹었는데, 자, 개화정책 반대한다 그랬죠. 근데 요 이만손이란 사람이 누구냐? 태계 이항의 후손이었어. 즉 뼈다귀가 굉장히 높은 명문가겠죠. 그래서 이 사람을 중심으로 영남 만인소, 즉 영남 지역에 있는 만 명의 유생들이 왕에게 상소를 보내는 활동을 하게 되는데, 왕이 이만손을 제거하고 싶었지만 이만손은 너무 명망가의 자손이야. 그러니까 함부로 건드릴 수 없었다. 하지만 뒤에 제약이라는 사람도 만원 척사소, 즉 국왕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개아파 얘네들을 다 처단하자라고 하면서 도끼를 몸에 메고 상소를 올렸거든. 그런데 이만소는 명문가라서 건드릴 수가 없었는데 이 홍제약이라는 사람은 좀 만만했나 봐. 그래서 결국 홍제약이라는 사람을 사형을 시키면서 뭘 만드느냐? 위정척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반역자와 똑같다. 그러므로 나한테 한 번만 더 저 위정척사에 대해서 말하면 다 영모죄로 처벌할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아까 그래서 말한 대로 1890년대 일본이 찝적대는 것도 있지만 항일 의병운동으로 전개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알고 있는 1920년대 했던 봉오동, 천산리 전투 이런 것들도 다 항일 의병 운동에 포함이 된다. 자, 그래서 이 위정척사 운동의 의의와 한계를 보면, 의의는 뭐냐? 반외세 자주 운동의 성격이에요. 즉 외세의 침략 의도를 간파해서 우리가 열심히 스스로 일어나 보자라고 하면서 외세의 침략을 적극적으로 막으려고 했고, 이게 1890년대 항일 의병 운동으로 계승되는 좋은 점도 있지만 한계는 뭐냐면, 여전히 성리학적 사회 질서 고수로 조선의 근대화를 지연시키는 게 조금 아쉬웠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성리학적 사회 질서란 신분제 질서를 꿈꾸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선의 근대화로 나아가는데 조금 발목을 잡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이렇게 개화정책의 추진과 반발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82년 임오년에 발생한 군인들의 반란 임오군란과 84년 갑신년에 일어난 정치적 변동 사건인 갑신정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밌는 수업으로, 항상 더 재밌는 수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